20대의 나이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40년 만에 후삼국을 통일시키는 위협을 이루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방법 자체가 첫 번째는 많은 세력들과의 투쟁이 아니라 안녕하세요. 윤명철 교수의 역사대학입니다. 오늘은 왕건이라는 인물과 그리고 왕건이 건국한 고려에 관해서 차근차근히 몇 부에 걸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왕건은 정말 독특한 인물인데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후삼국 시대가 무려 40년 동안 지속됐거든요. 그 후삼국을 통일한 사람이 왕건입니다. 그리고 그는 또 중요하죠. 일반적으로 한 국가가 세워질 때는 굉장히 피를 부르는 그리고 갈등과 투쟁이 심각한데요. 왕건은 이상하게도 다른 사람들과 다릅니다. 그는 포용과 조화, 공존을 원칙으로 삼은 듯합니다. 이런 것들은 그가 나중에 내린 후녀 10조에서 나타나는데요. 이런 독특한 성격을 가진 왕건.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만 고구려 개성성입니다. 궁예가 고구려 개성성을 내세웠듯이 왕건은 이를 더욱 발전시켰어요. 그래서 역시 고구려 개성성을 주창을 했고 정책으로 실현을 했고 그리고 그것을 후손들에게 지침으로 내려준 겁니다. 네 번째는 왕건 독특한 인물입니다. 저도 사실은 잘 모르겠는데요. 이상하게도 우리 역사에서 최초로 해군 대장, 백선 장군이라는 명칭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때 해군이라는 용어가 처음 쓰여지는데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왕건은 해양 세력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상당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왕건은 해양 세력으로 결국 후삼국을 통일하는 데 큰 힘을 얻었고 고려는 해양활동 능력이 매우 뛰어났다는 겁니다. 제가 줄기차게 우리 한민족의 해양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특히 고려는 처음부터 해양 세력이 장악한 겁니다. 그것도 제가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왕건의 인물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왕건의 조상은 호경이라고 합니다. 호랑이 호자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백두산에서 내려온 사냥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백두산. 물론 이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지만 결국은 왕건이 고구려 개성성을 주장하려면 또 특별한 존재, 신이한 존재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민족의 신령스러운 산인 백두산과 연관을 시켜야겠죠. 백두산에서 내려온 사냥꾼입니다. 성골장군이라는 명칭을 받고 있는데요. 그리고 내려온 다음에 주로 이 경기만 지역에서 토를 잡게 됩니다. 이들이 본격적으로 역사에 등장하는 것은 왕건의 할아버지 때입니다. 왕건의 아버지가 용건이고요. 용건의 아버지가 작제건입니다. 뒤로 보면 건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왕건은 처음에는 성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작정원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독특한데 드디어 작정원이 이 경기만 중에서도 현재 개성 앞 그리고 강화도 이때 경기도 서부죠. 서부와 개경 남쪽 그다음에 강화도 김포군 이 사이의 바다에서 대양 토로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작정원 아주 독특한 인물이에요. 뭐 당나라 숙종과의 연관성도 있지만 숙종의 아들이라는 설도 있는 거지만 그런 믿을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런데 작정원이 활동하던 시대에 우리나라 서남해안에서는 정말 우리 민족 곳에서 뛰어난 해양 영웅이 활동을 합니다.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누구나 알기 때문에 제가 작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대로 장보고입니다, 장보고. 그래서 9세기 전반에 바로 장보고라는 인물이 지금 완전히 청해진에다 본영을 설치하고 나름대로 서남해안의 해양권을 장악하면서 중국의 지역과 신라 지역과 일본 열도로 오가는 모든 물류망을 장악하는데요. 이들이 장악하지 못했던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경기만이고요. 저는 작정원이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원인이란 승려가 지금 산동반도에 석도 앞바다 모야도를 출항해서 쭉 오고 있는데요. 그때 황해 중부를 횡단한 다음에 적지란 말의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상륙하지 않고 남쪽으로 쭉 빠져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또 연대가 비슷합니다. 작제권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작제권이 할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작제권은 바로 서해를 건너다가 용왕의 딸과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데 그게 왕건의 아버지 용건이에요. 그리고 그 뒤를 이은 게 바로 왕건이니까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겠습니까? 물론 왕건이 건국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설을 만든 것이겠지만 분명한 것은 바로 경기만 일대, 그 중에서도 현재 강화, 개경 이 사이 일대 소지중해라고 부르는데요.
이 지역을 장악한 해양 세력이라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그러면 이제 왕건이 어떻게 역사에 등장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견훤의 문제입니다. 9세기 후반 그리고 말에 들어가면서 굉장히 복잡해지죠. 신라 정국이. 장보고가 이미 청해진을 설치할 때부터 신라 사회는 해체되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왕권 쟁탈 전쟁이 무지하게 일어나거든요. 당연히 장보고가 죽은 다음에도 9세기 말에 이르게 되면 완전히 신라 사회는 거의 해체 상태에 이르게 되고, 말 그대로 신라의 전 지역에서는 지방 세력들이 일어나서 호족화되거나 아니면 심지어 도적이 돼가지고 신라 사회를 아주 어지럽게 만드는 겁니다. 결국은 새로운 사회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구질서가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현재 경기도 일지를 중심으로 해서는 궁예 후고구려, 현재 전주를 수도로 했습니다마는 전라북도와 전라남도 일부 지역, 이런 지역을 포함한 바로 후백제 세력, 그리고 원래 있었던 경주 중심의 신라 세력, 이 3파전이 벌어지는데 결국 최종적 승리는 왕건이 거두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견훤의 세력도 만만치 않거든요. 932년에 견훤의 수군이 경기만을 급습해가지고 이 지역 전체를 장악해서 심지어 6년간 이 통로가 해로가 막혔다 정도로 대단히 센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승자는 왕건이었었죠. 그래서 왕건의 세력이 결국 통일하게 되는데, 왕건이 얼마나 경기만과 연관이 되는가를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왕건의 첫째 부인이 누군 줄 아시나요? 네, 왕건의 첫째 부인은 풍덕 유씨인데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통일전망대. 지금 오드산 통일전망대가 있는데 거기서부터 쭉 하리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오른쪽에 있는 풍독입니다. 예전엔 경기도에 있었지만 지금은 개성 전체죠. 이 풍독에 있었던 유장자라는 이 지역에는 해양 상인, 해상 호족 이 딸과 결혼하게 된 겁니다. 그건 다시 말씀드려서 왕건이 바로 이 개경 중심의, 강화 중심의, 교동도 중심의 왕건 지방과 그다음에 그 상류 지역에 있었던 이 풍독 지역의 유장자 지방과 혼인 동맹을 맺은 겁니다. 이걸 필두로 해가지고 왕건은 계속해서 주변에 있는 세력들과 협정 연행을 하는데, 그때 등장한 것이 나중까지 이어지는 혼인 정책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어디냐면 바로 쭉 내려서 여기 나주가 있습니다만 영산강 하구죠. 예전엔 나주가 바다입니다. 그래서 항구도시인데요. 이 나주에 나주시 세력이 있었는데 이 나주시의 정체는 불분명합니다. 아마도 우리식으로 해석하게 되면 이 지역에 있었던 제당 신라인 출신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요. 나주시의 그 딸, 즉 장화왕후랑 결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경기만의 풍독 세력, 두 번째는 영산강 하구 세력,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세력들이 있는데요. 임진강 하구에는 파평윤씨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강 하구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행주산성에 있는 행주기씨, 행주산성 건너편에는 양천이죠. 양천허씨, 그 당시 때 공암허씨예요. 그리고 인천하면 인주씨가 있고 안산에 안산김씨,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로 여기에 남양반도죠. 이 남양반도에 있었던 지금 화성이지 않습니까? 거기는 남양홍씨예요. 그리고 그 밑에 결국 저는 경기만을 보지만 행정구역성으로는 충청도인데요. 당진이 있습니다. 면천복시, 그 다음에 또 수리, 이런 세력들이 전부 다 결국은 왕건의 휘하에 들어가게 되니까 왕건은 범경기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력 확장한 세력이고 결국은 정권을 장악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래서 왕건은 해양 세력 출신으로서 결국 후삼국을 통일하고 고려를 건국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히 남자들은 굉장히 부러워하는데요. 왕건은 부인이 29명이 됐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중에는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호적 연합 정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강하지 않은 세력으로서 등장을 했고, 그리고 가능한 전투라든가 투쟁이 아니라 조화, 합일과 공존을 목표라는 정책을 취하다 보니까 가장 좋은 것이 결국은 이렇게 혼인동맹을 맺는 겁니다. 강력한 호족 세력과 혼인관계를 맺어서 왕건은 자기 식구로 만들어가면서 쉽게 고려를 안정적으로 만들었던 거죠.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경기만 있는 많은 세력들, 그리고 이쪽에 있었던 영상 하구 세력,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다른 세력들을 합치게 되는 것이죠. 초기부터 화죽지세로 해양 작전을 펼치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해군대장 백선장군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당시 때 나주 정보를 갈 때 보게 되면 배의 규모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겁니다. 큰 배들은 사방 16번이니까 20m가 되거든요. 20m가 되는 사방이 굉장히 넓은 배니까 그 배는 많은 군사와 함께 심지어는 말까지도 실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배를 거느리고 이렇게 내려가서 나주 작전을 성공시켜야 됩니다. 그 이후에 나주 다시 그다음에 진도 명량전투가 있었죠. 그 다음에 고이도 이런 데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 또 이를 이어가지고 70척의 선단을 거느리고 내려가서 이 지역 전체를 완벽하게 장악하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왕건은 해양 능력이 매우 뛰어났습니다. 당연히 왕건은 통일하기 전부터 통일한 이후까지도 계속해서 발달된 해양 활동 능력을 동원해서 외교 정책을 취하게 되는데 당연하죠. 늘 그렇듯이 외교의 기본은 등거리 외교거든요. 등거리 외교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면에서 좀 서툰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가장 좋은 것은 실력을 갖추고 국력을 갖추고 그걸 토대로 해서 강대국을 상대로 한 동시 등고래기를 펼쳐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해양력이 강했을 때 우리 민족 국가들은 이 등고래기에 성공을 했어요. 고구려가 대표적이지만 그런데 왕건도 역시 똑같이 등고래기를 설치하는데 예를 들게 되면은 이렇게 산동 지방에 있던 후당, 뒤를 후주 여기와 교류를 하면서 동시에 이 남쪽과도 교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래서 왕건은 초기부터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호족들을 뭉화하는 호족 연합 정책을 취하고요. 외부적으로는 해양 활동 능력을 토대로 해서 말 그대로 동시 등고래기를 성공시켰던 겁니다. 성공한 왕건은 나중에 죽을 때 후뇨 10조라는 것을 내서 후손들에게 나라를 다스리는 지침을 알려주게 된 것입니다. 후뇨 10조의 내용을 두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특히 특정 지역, 지금까지 연장되고 있는 특정 지역에 대한 평가 때문에 다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왕건의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설들도 있습니다. 제가 주목하는 것은 왕건의 후뇨 10조 가운데서 7번째가 있는데요. 왕이 된 사람은 이를 공평하게 처리한다는 것과 민심을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은 후뇨 10조라는 특별한 항목 속에 집어넣었다는 것은 왕건이 지향하는 세계가 어떤 것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왕건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렸는데요. 저로서는 왕건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상인 집안이면서 그다음에 무장력도 갖추고 있는 독특한 성격인데도 불구하고 20대 약간 20대의 나이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40년 만에 후삼국을 통일시키는 위협을 이루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방법 자체가 첫 번째는 많은 세력들과의 투쟁이 아니라 조화, 공존을 모색했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힘의 근원은 바로 해양력이었다는 겁니다. 씨파워. 그런 점에서 왕건의 정책, 이것은 오늘날에도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왕건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셨습니까? 생각보다는 재미있는 인물이죠. 다음 시간에는 고려의 해양활동과 구체적인 항로를 말씀드리겠습니다.